박정호 씨는 올해 72살, 평생을 국가에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은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요. 젊은 시절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의 아내 이순자 씨는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분입니다. 두 눈가에 잔잔히 번지는 주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웃어온 흔적이지요. 여보, 오늘도 바깥이 참 좋네요. 텃밭에 심은 고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순자 씨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동구 외진 곳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에서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30년 전 부부가 함께 고른 곳이었지요. 1층은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이고 2층에는 큰아들 민우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45의 나이에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여전히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우는 항상 다음 달에는 꼭 회사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달은 몇 년째 오지 않고 있지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아들을 믿고 묵묵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은 42,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아내 지연 씨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마련하느라 진 대출금 때문에 늘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럴 때면 정호 씨와 순자 씨의 얼굴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 아들들의 웃음소리, 며느리들의 살가운 대화.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평생 꿈꿔온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단락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원래 단락은 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늦봄의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에 살랑이는 커튼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날도 순자 씨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 향기가 피어올랐고 순자 씨는 가끔씩 맛을 보며 간을 맞추었습니다. 오늘은 민우네 애들이 좋아하는 소시지도 넣어야지. 지난번에 우리 손주가 할머니 된장찌개에 소시지 넣어달라고 했었지. 순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지요. 냉장고에서 신선한 두부를 꺼내 정성스레 썰고 파도 잘게 썰어 준비했습니다. 집안에는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고 가족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라 밥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밥솥에서 따뜻한 쌀 냄새가 피어오르고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막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윤기 나는 쌀알 하나하나가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반짝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끔 이런 현기증이 찾아오곤 하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잠시 쉬면 돼. 순자 씨는 식탁 모서리를 꽉 잡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정호 씨. 순자 씨는 남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지요. 순자 씨의 손에서 힘이 빠지자 손에 들고 있던 흰 밥공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쌀알들이 마치 눈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거실에 있던 정호 씨가 깜짝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대답이 없자 정호 씨는 불안한 마음에 부엌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쌀알 위에 순자 씨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가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야. 정호 씨는 급히 아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정호 씨를 덮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2층에 있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빨리 내려와. 엄마가 쓰러졌어. 잠시 후 급히 내려온 민우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남편의 간절한 호소에도 순자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몇 분이 흘렀고 마침내 사이렌 소리가 집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원래 단락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순자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내용입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동네를 깨웠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구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3명의 구급대원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순자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170에 110이에요. 동공 반응이 느려요. 의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CT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구급대원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신속하게 순자 씨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름진 두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괜찮을까요? 정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순자 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옆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아내가 영영 눈을 뜨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민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같이 갈게요.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우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그에게는 아들의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자 씨를 실은 들것을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옮겼습니다. 정호 씨와 민우는 그 뒤를 따라갔고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호 씨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순자야,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정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온 인생의 반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과 고난도 함께 이겨낸 동반자였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정호 씨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약 15분 후 구급차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순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뇌출혈 의심 환자, 70대 여성, 혈압 170에 110, 의식 없음.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순자 씨를 응급실로 옮겼고 정호 씨와 민우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정호 씨는 멍한 표정으로 아내가 사라진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머니 곧 좋아지실 거예요. 정호 씨는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아들 민석도 급히 병원에 도착했고 형제는 아버지의 양옆에 앉아 함께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정호 씨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CT 촬영 결과 뇌 안쪽에 상당한 출혈이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출혈 정도가 심각해서 지금 의식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냉정한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아들들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수술 바로 해주세요.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정호 씨의 간절한 부탁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순자 씨를 수술실로 옮겼고 가족들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의 흰 벽에 기대어 정호 씨는 평생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순자만큼은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아플게요. 순자 씨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원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고 복도에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호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썹 사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충혈된 눈이 그의 피로와 근심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간호사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커피라도 드시고 오세요. 저희가 있을 테니까요. 젊은 간호사의 따뜻한 권유에 정호 씨는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1층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그런 불편함은 아내의 상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큰아들 민우와 작은아들 민석 그리고 두 며느리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걱정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우의 아내 유진은 눈을 붉히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고 민석의 아내 지연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침묵이 흘렀고 큰아들 민우가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혹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작은아들 민석이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형, 그런 얘기는? 민석이 말을 꺼내려다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보험금은 내 몫이어야 하지 않나? 형은 이미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잖아. 사실상 집 한 채를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 난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좀 갚아야 해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큰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시부모님 아침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연히 보험금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진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작은 며느리 지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같이 살기만 했지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요? 어머님 병원비는 누가 매번 내고 약값은 누가 챙겨드렸는지 다 알잖아요. 어머님 반찬 하나 제대로 해드린 적 없으면서. 지연의 말은 날카롭게 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고 입술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시어머니 반찬을 안 해드렸다고? 그럼 지난 설날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도라지 나물은 누가 준비했는데? 명절 때마다 밤새 음식 준비하는 건 누군데? 민우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동안 우리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했는데. 솔직히 형네는 부모님 집에 새 들어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 월세도 안 내고. 민석의 말에 민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새 들어 산다고? 내가 매일 아침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고 약 타오고 그건 다 뭐냐? 너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면 잘하는 거고. 민우와 민석은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고 두 며느리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로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병원 복도는 보험금과 재산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봤어?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알아? 시어머니 금반지는 누가 가져가기로 했었지? 지방에 있는 땅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 사이에 오가는 차가운 말들.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오가는 순간 정호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복도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정호 씨의 귀에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왔고 정호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사망보험금은 내가 받아야 해. 형은 이미 부모님 집에서 살잖아. 시부모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정호 씨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에서 커피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그의 바지와 신발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그의 가슴에 느껴지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어머니를 두고 벌써 재산 계산을 하다니. 정호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실망,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이제 늙고 힘없는 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변한 거지? 정호 씨는 평생을 바쳐 키워온 자식들이 자신과 아내를 단지 재산을 남겨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자 정호 씨의 눈빛은 점차 차갑고 단호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호 씨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고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비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하늘도 그의 마음처럼 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정호 씨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택시비를 지불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불빛과 아내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을 집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정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어두웠습니다. 정호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지난해 가족 모두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다 가짜였나? 정호 씨는 중얼거리며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그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자식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망 보험금은 내가 받아야 해. 형은 이미 부모님 집에서 살잖아. 시부모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 말들이 정호 씨의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식들 몰래 서재로 향한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서재 벽면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책장을 옆으로 밀고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0527. 금고 비밀번호는 그와 아내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서 각종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호 씨는 하나씩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모은 강동구 주택의 등기부등본,
남양주에 있는 작은 땅의 소유권 증서, 예금 통장 여러 개, 그리고 각종 보험 증서까지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택연금 서류였습니다. 정호 씨는 2해 전 노후를 대비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소소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며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계획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분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자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자식들의 차가운 계산과 이기적인 모습이 다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침착한 손길로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호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정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영철아, 미안하지만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 모든 재산을 정리하려고 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재산이라니. 갑자기 왜? 순자 씨는 어때? 아직 의식이 없어. 하지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내일 아침 9시에 내 집으로 와주겠나? 영철은 친구의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를 느꼈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은 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 노고와 희생이 담긴 결과물이었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온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와 영철은 함께 은행과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을 해지했고 남양주의 땅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예금 통장들도 하나하나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호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야, 정말 이렇게 갑자기 다 정리해도 괜찮겠어? 좀 더 생각해보는 건? 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이제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야. 며칠에 걸친 노력 끝에 정호 씨의 평생 재산은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합쳐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영철은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지만 정호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순자와 함께 쓸 거야. 매일 밤 정호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내가 다 정리하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할게. 순자야, 제발 빨리 눈을 떠줘. 우리 둘이 여행도 가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정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내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산 정리가 끝난 날 그의 표정에는 단호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와라. 너희 와이프들도 함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문자를 보낸 후 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마당 한켠에 심어둔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국화는 순자 씨가 특별히 아끼던 꽃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순자 씨는 정성껏 꽃을 가꾸고 꽃이 피면 집안 곳곳에 꽂아두곤 했지요. 하지만 올해 국화는 주인의 손길 없이 외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꽃이 참 예쁘게 피었어요.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텐데. 정호 씨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후 제대로 된 장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배달 전단지를 꺼내 간단하게 저녁거리를 주문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뭐라도 먹어야 할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자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큰아들 민우와 그의 아내 유진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어. 앉아서 기다려라. 민석이 오면 이야기할게. 불과 5분 뒤 작은 아들 민석과 그의 아내 지연도 도착했습니다. 그들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부르셔서 걱정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앉아있던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굽은 듯한 그의 등이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정호 씨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가족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거나 치료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아직 의식 없이 병상에 있는데 내가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다. 순간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제일 먼저 충격에서 벗어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내 유진도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가족과 상의도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작은 아들 민석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은 가족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어머니도 분명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며느리 지연도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직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거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침착한 동작에 가족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너희가 병원 복도에서 했던 이야기를 내가 우연히 듣게 됐다. 한번 들어봐라. 정호 씨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 사망 보험금은 내가 받아야 해. 형은 이미 부모님 집에서 살잖아. 시부모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이라도 갚아야지. 녹음된 대화를 듣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 증거를 듣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에도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정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커피를 들고 돌아오는데 너희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순자는 아직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너희는 벌써 그녀의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어. 정호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너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어. 우리 집 마련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하니? 너희 학비 내느라 내 옷은 몇 년씩 입었는데 그게 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였다. 정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 너희가 부모를 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이 집은 너희의 집이 아니었다. 너희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야. 정호 씨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고 민석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정호 씨는 아들의 사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집은 이미 새 주인이 있다. 계약금을 받았고 다음 달에 이사해야 해. 너희도 새 거처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정호 씨가 말을 마치고 조용히 문을 나서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일었고 그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거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민우의 목소리는 끊겼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유진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도 흐느낌으로 떨렸고 눈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 역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며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병실에 계신데 보험금부터 생각했다니. 정말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민석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내 지연도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했어.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주문한 치킨과 피자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음식들은 이미 식어버렸고 그것은 마치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아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랬지? 내가 기억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걱정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위독하니까 보험금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흘러갔는지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도움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자신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자켓을 걸치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오로지 병원에서 아내 순자 씨를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중환자실 옆에 작은 간이 침대를 놓았고 거의 집에 가지 않은 채 병실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내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 밤새 병실에 계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세요. 조금이라도 쉬셔야 해요.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아내가 알아요. 나 없이 깨어나면 놀랄 테니까. 그는 매일 아침 순자 씨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순자 씨는 의식이 없어 대답하지 못했지만 정호 씨는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창문 밖으로 보니까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예쁘게 떠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가을이 왔어. 어느 날 아침 의사가 순자 씨의 상태를 살피던 중 갑자기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 부인께서 회복 기미가 보입니다. 뇌파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정호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가 드디어 눈을 뜨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마워.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순자 씨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정호 씨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회복이 조금씩 진행되던 어느 날 정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자식들의 녹음된 대화를 발견하고 재생했습니다. 보험금을 두고 다투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 씨는 큰 충격에 빠졌고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위급한 상황을 듣고 급히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는 병실 밖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병원으로 빨리 와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너희들의 대화를 녹음된 걸 들으셨어. 정호 씨의 긴급한 연락을 받은 두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흰색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걸 쓰셨어. 너희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봉투 안에는 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편지를 읽는 내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정호 씨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회사 일도 뒤로 미룬 채 매일 병원을 찾아와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퇴근 후에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수선화 꼭 가져왔어요. 병실이 좀 더 밝아졌죠? 민우는 꽃병에 물을 갈아주며 어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쁘다며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은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정리하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순자 씨가 평소 좋아하던 고추, 상추, 토마토를 심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 해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요. 민석의 말에 정호 씨도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유진과 지연은 자주 병원을 찾아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왔고 집에서 정성껏 만든 죽과 과일즙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계산적인 표정이 없었고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머리 감겨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늘부터 머리 감겨도 된대요. 유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구들로 시어머니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지연도 천천히 순자 씨의 손톱을 정리해주고 핸드크림을 발라드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족끼리의 대화는 더 이상 돈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걱정과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 대신 어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를 고민했습니다. 기적처럼 순자 씨의 상태는 다시 호전되었고 마침내 안정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운 회복 속도라며 감탄했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환자분이 2번이나 위독한 상태를 겪으셨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시다니 가족분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호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 씨가 퇴원하던 날 온 가족이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정호 씨는 휠체어에 앉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환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아니, 새 집으로요. 민우의 말에 순자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집이라니? 정호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강동구 집은 팔았어요. 대신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순자 씨를 모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은 비록 서울의 집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한결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앞마당에는 꽃과 채소를 가꿀 수 있는 넓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작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 모두가 시골집 마당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가족 같네.
정호 씨도 처음으로 아들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하자. 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시골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마침내 잃어버렸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시골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순자 씨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꽃을 가꾸고 텃밭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마당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는 남편 정호 씨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호 씨는 웃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지.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고.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시골집 마당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다시는 돈이 아닌 서로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정호 씨는 마을 어르신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돈과 재산도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살 수는 없지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골 마을의 노을 속에서 박정호 씨와 이순자 씨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어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가족의 끈끈한 유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